안녕하세요. 김유정 작가의 노다지 소개해 드립니다. 이 작품은 1935년 3월 조선중앙일보에 발표가 됐는데요. 김유정 작가에게 있어서 1935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작가의 작품 소낙비가 조선일보사에서 공모한 신춘문예 1등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같은 해 이 노다지가 조선중앙일보 신춘문예 가작 입선 작품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희정님은 27살 되던 1935년에 조선일보와 조선중앙일보에 동시에 1등과 가작 입선이 됨으로써 무명에서 일약 천재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김희정님의 작품들은 이미 저희 채널에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아내, 소낙비, 떡, 땡볕, 정조, 두꺼비, 정분, 가을, 산골 나그네, 동백꽃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아내라는 작품을 사랑해 주셨는데요. 이 재생 목록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노다지는 하룻밤 동안이라는 시간적 제약 속에서 모든 인간에게 잠재해 있는 황금에 대한 욕심과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연관지어서 남들의 눈을 피해 금을 캐러 다니는 잠채꾼의 행위와 심리를 추적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 심리의 갈등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주요 인물은 꽁보와 더팔인데요. 둘은 모두 몰래 금을 캐러 다니는 잠채꾼입니다. 금전판 등을 떠돌면서 살아가고 있죠. 꽁보는 동료와의 싸움에서 죽을 뻔한 자기를 구해준 더퍼리를 형으로 부르는, 말하자면 의형제와 같은 사이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직접 낭독을 들으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금 따는 콩밭 그리고 금과 더불어서 금광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김희정님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작품을 직접 만나보실까요? 금음칠야 캄캄한 밤이었다. 하늘의 별은 깨알같이 총총 박혔다. 그 덕으로 소울숲 속은 간신히 희미하였다. 험한 산중에도 우중충하고 구석백이 외딴 곳이다. 버석만 하여도 가슴이 덜렁한다. 호랑이, 산골 호생원. 만기는 잠잠하다. 가을은 이미 늦었다고 냉기는 모질다. 이슬을 품은 가랑잎은 바시락바시락 날아들며 얼굴을 축인다. 꽁보는 바랑을 모로 베고 풀 위에 꼬부리고 누웠다가 잠깐 깜빡하였다. 다시 눈이 띄었을 적에는 몸소리가 몹시 나온다. 형은 맞은편에 그저 웅크리고 앉았는 모양이다. 성님, 인저 시작해 볼라오? 아직 멀었네. 좀 춥더라도 참참히 해야지. 어둠 속에서 그 음성만 무렁차게, 그러나 가만히 들릴 뿐이다. 연못을 고치는지 마치 쇠에 부딪히는 소리와 아울러 부스럭거린다. 꽁보는 다시 옹송거리고 새우잠으로 눈을 감았다. 밤기운에 옷이 젖어 후줄근하다. 아랫도리가 척 나간 듯이 감촉을 잃고 대구 쑤실 따름이다. 그대로 버뜩 일어나 하품을 하고는 으드드 떨었다. 어디선지 자박자박 사라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꽁보는 정신이 번쩍 나서 눈을 둥그린다. 누가 오는 게 아니오? 바람이겠지. 저들이 설마 알라고. 신청부 같은 그 대답에 적이 마음이 놓인다. 곁에 형만 있으면야 몇 놈쯤 오기로서니 그리 쪼일 게 없다. 적삼에 깃을 여미며 휘돌아 보았다. 감때 사나운 큰 바위가 반뜨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삐쭉 솟았다. 그 양 어깨로 자지레한 바위는 뭉글뭉글한 놈이 검은 구름 같다. 그러면 이번에는
꿈인지 호랑인지 영문 모를 그런 험상궂은 대가리가 공중에 불끈 나타나 두리번거린다. 사방은 모두 이따위 산에 둘렸다. 바람은 뻔질나게 구르며 습기와 함께 낙엽을 풍긴다. 을씨년스럽게 샘물은 노냥 쫄랑쫄랑. 금시라도 시커먼 산 중턱에서 호랑이 불이 보일 듯 싶다. 꼼짝 못할 함정에 든 듯이 소름이 쭉 돋는다. 꽁보는 너무 서먹서먹하고 허전하여 어깨를 으쓱 올린다. 몹쓸 놈의 산골도 다 많어이. 산골마다 모조리 요지경이람. 이러고 보니 몹시 무서운 기억이 눈앞에 번쩍 지난다. 바로 작년 이맘때다. 그날도 오늘처럼 밤을 도와 잠채 즉 몰래 금을 캐러 갔던 것이다. 회양 근방에도 가장 험하다는 마치 이렇게 휘하고 낯선 산골을 기어올랐다. 꽁보의 덮어리 그리고 또 다른 동무셋과 초저녁부터 내리는 보슬비가 웬일인지 그칠 줄을 모른다. 부웅하고 난데없이 이는 바람이 안겨 비는 낙엽과 함께 몸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하였다. 모두들 입 벌릴 기력조차 없고 부들부들 떨었다. 방금 넘어올 듯이 덩치 커다란 바위는 머리를 불쑥 내대고 길을 막고 또 막고 한다. 그놈을 끼고 캄캄한 절벽을 돌고 나니 땀이 등줄기로 쭉 내려 흘렀다. 게다가 언제 호랑이가 내닫는지 알 수 없으니까 가슴은 펄쩍 두근거린다. 그러나 하기는 이제 말이지 용케도 해먹긴 했다. 아무렇든지 5놈이 30길이나 넘는 암굴에 들어가서 1시간도 채 못 돼서 감, 즉 광석을 2포대나 실이 떠올렸다마는 문제는 노느매기, 즉 분배에 있었다. 어떻게 이놈을 나누면 서로 억울하지 않을까? 꽁보는 금점, 즉 금캐는 광산에 남다른 이력이 있느니만치 지가 선뜻 맡았다. 부피를 대중하여 5목에다 차례대로 매지매지 골고루 나눴던 것이다. 헌데 이런 우스꽝스러운 놈이 또 있을까? 이게 일테면 나눈 건가? 어두운 구석에서 어떤 놈이 이렇게 쥐어박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제 딴은 웃기를 보이느라고 가래침을 뱉는다. 그럼 꽁보는 하 어이없어서 그쪽을 뻔히 바라보았다. 이건 우리가 늘 하던 격식인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계정, 즉 불평을 할 것이 아니다. 아니, 요게 내 거야? 그럼 누군 감벼락을 맞았단 말인가? 아니, 이 구덩이를 먼저 낸 것이 누군데 그래? 누구고 새고 알 게 뭐 있나? 금 있으니 땄고 땄으니 노났지. 알 게 없다? 내가 없어도 네가 왔니 이 새끼야? 이런 쑥맥보래 꿀돼지 지욕심채기로 너만 먹자는 거야? 바로 이 말에 자식이 욱하고 들이덤볐다. 무지한 두 손으로 꽁보의 멱살을 잔뜩 움켜쥐고 흔들고 지랄을 한다. 꽁보가 체수가 작고 존팽이라 쳐들고 한창 얕본 모양이다. 비를 맞아가며 숨이 콩 막히도록 시달리니 꽁보도 화가 안 날 수가 없다. 저도 모르게 어느덧 감석을 손에 잡자 놈의 골통을 패뜨렸다. 하니까 이놈이 꼭 황소같이 씩 하더니 꽁보를 피어난 돌 위에다 집어 때렸다. 그리고 깔고 앉더니 대뜸 벽체를 들어 옆 갈빗대를 힉 하도록 아주 몹시 조겼다. 죽지 않은 게 다행이지만 지금도 이게 가끔 도져서 몸을 못 쓰는 것이다. 다음에는 왼편 어깨를 된통 맞았다. 정신이 다 아찔하였다. 험하고 깊은 산속이라 그대로 죽여버릴 작정이 분명하다. 세 번째는 또다시 가슴을 겨누고 내려올 때 인제는 꼬박 죽었구나 하였다. 참으로
지긋지긋하고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그때 천행이랄까? 대문짝처럼 크고 억센 덮어리가 비호같이 날아들었다. 잡은 참, 즉 지체 없이 바로 그놈의 허리를 뒤로 두 손에 쥐어들더니 산비탈로 내던져 버렸다. 그놈은 그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직까지도 모른다. 꽁보는 곧바로 감석과 함께 덮어리 등에 업혀서 마을로 내려왔던 것이다. 현재 꽁보가 갖고 다니는 그 목숨은 덮어리 손에서 명주를 받은 그때의 끄트머리다. 덮어리를 형이라 불렀고 형우 제공을 깎듯이 하는 것도 까닭없는 일은 아니었다. 이 산골도 그 녀석의 산골과 꼭 헐없는 흉측스러운 낯짝을 가졌다. 한번 휘돌아보니 몸서리치던 그 경상, 즉 좋지 못한 몰골이 다시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꽁보는 담배를 빡빡 피우며 시름없이 앉았다. 몸 좀 녹여서 인제 시적시적 해볼까? 덮어리도 추운지 떨리는 몸을 툭툭 털며 일어선다. 시작할 수 있게끔 연모는 채비가 다 된 모양. 저편으로 가서 훔척훔척 하더니 바랑에서 막걸리 병과 돼지 다리를 꺼내 들고 이리로 온다. 그래도 좀 건행은 해야 할걸? 하고 그는 병마개를 이로 뽑더니 에이 그냥 먹세. 언제 데워 먹겠나? 데웁시다. 글쎄 그것도 좋고 근데 불을 왔다가 들키면 어쩌나? 저 바위 틈에다 가리고 핍시다. 아우는 일어서서 가랑잎을 긁어 모았다. 형은 더듬어가며 소나무 삭정이를 뚝뚝 꺾어서 하나를 많았다. 병풍처럼 바위와 바위 사이에 틈이 벌렸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불을 놓았다. 그 맛 좋다. 형은 한 잔을 쭉 켜고 건하하였다. 칼로 돼지고기를 저며들고 쩍쩍 씹는다. 아까 술집 계집 봤나? 왜 그리요? 어떻든가. 아주 똑 땄대 그거 참. 하고 그는 눈을 불빛에 꿈뻑거리며 싱글싱글 웃는다. 1년이면 12달 줄창 돌아만 다닌다는 신세였다. 오늘은 서로, 내일은 동으로 조선 천지에 금전판 치고 아니 집적거린 데가 없었다. 언제나 나도 그런 계집 하나 만나 살림을 좀 해보노 하면 무거운 한숨이 절로 안 날 수 없다. 그 계집 있는 게 한결 낫겠더군. 하고 저도 열적을 만큼 시풍스러운 소리를 하니까 글쎄요. 하고 꽁보는 그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이날까지 같이 다녀야 그런 법 없더니만 왜 벼랑간 계집 생각이 날까? 별일이로군. 하긴 저도 요즘으로 부쩍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안 나는 것도 아니지만 가을이 늦어서 그런지 호랍이 마주 앉기만 하면 나는 건 그 생각뿐. 성님, 장가 들라오? 어디 웬 계집이 있나? 글쎄. 하고 꽁보는 그 말을 제치다가 얼뜻 이런 생각을 하였다. 제 누이를 주면 어떨까? 지금 그 누이가 충주 근방 어느 농군에게 출가하여 자식을 둘씩이나 낳았다마는 매우 반반한 얼굴을 가졌다. 이걸 준다면 형은 무척 반기겠고 또한 목숨을 구해준 그 은혜에 대해서 손씨시 즉 보답도 되리라. 성님, 내 누이를 주라오. 누이? 썩 이쁘. 성님이 보면 아마 단박 반할이다. 덮어리는 다음 말을 기다리며 다만 벙벙하였다. 불빛에 이글이글하고 검붉은 그 얼굴에는 만족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누이에 대한 칭찬은 전일부터 많이 들었던 것이다. 그럴 적마다 속중으로는 슬며시 생각이 달랐으나
차마 이렇다 토설치는 못했던 터이었다. 어떻소? 글쎄, 그런데 살림하는 사람을 그리 되겠나? 하며 뒷심은 두면서도 어정쩡하게 물어보았다. 그러고들 껍적하고 술을 따라서 아우에게 권하다가 반이나 엎질렀다. 그야 돌려 빼면 그만이지 누가 뭐래를 터유? 꽁보는 자신이 있는 듯이 이렇게 선언하였다. 덮어리는 아주 좋았다. 팔짱을 딱 찌르고 눈을 감았다. 나도 인젠 계집 하나 안아보는구나. 아마 그 누이란 썩 이쁠 것이다. 오동통하고 아양스럽고 이런 계집에 틀림 없으리라. 그럴 필요도 없건만은 그는 벌떡 일어서서 주춤주춤하다가 다시 펄썩 앉는다. 언제 갈려나? 가만히 있어. 이거 해가지고 내일 갑시다. 오늘 일만 잘 되면 내일로 곧 떠나도 좋다. 충청 돌아야 강원도 역경을 지나 7, 80리 걸으면 그만이다. 내일 해껏 걸으면 모레 아침에는 누이 집을 들러서 다른 금점으로 가리라 예정하였다. 그런데 이놈의 금을 언제나 좀 잡아볼는지 아득한 일이었다. 필요먹을 거 언제쯤 재수가 좀 터보나? 꽁보는 뜯고 있던 돼지 뼈다구를 내던지면서 이렇게 한탄하였다. 염려 말게 어떻게 되겠지. 오늘은 꼭 노다지가 터질 테니 두고 보려나? 자키 좋겠소. 그렇거든 고만 들어앉읍시다. 이를 말인가. 이게 참 할 노릇인가. 이제 말이지만. 그들은 몇 번이나 이렇게 자위했는지 그 수를 모른다. 네가 노다지를 만나든 내가 만나든 둘이 똑같이 나눠가지고 집을 사고 계집을 얻고 술도 먹고 편히 살자고. 그러나 여태껏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 매양 헛소리가 되고 말았다. 닭 울 때도 되었네. 이제 슬슬 가보려나? 덮어리는 선뜻 일어서서 바랑을 짊어매다가 꽁보를 바라보았다. 몸이 또 도지는지 불 앞에서 오르르 떨고 있는 것이 퍽이나 측은하였다. 여보게, 내 혼자 해가지고 올게. 불이나 쬐고 거기 있으려나? 뭘, 갑시다. 꽁보는 꼬물꼬물 일어서며 바랑을 메었다. 그들은 발로 불을 비벼 끄고는 거기를 떠났다. 산에 고를 엇비스시 돌아오르는 샛길이 놓였다. 좌우로는 솔, 잣, 밤, 단풍 이런 나무들이 울창하게 꽉 들어박혔다. 그 밑으로는 자갈 아니면 불퉁바위는 예제없이 마냥 뒹굴었다. 한갓 시커먼 그 암흑 속을 그들은 더듬고 기어오른다. 풀숲의 이슬로 말미암아 고인은 축축이 젖었다. 다리를 옮겨 놓을 적마다 철썩철썩 살에 붙으며 찬 기운이 쭉 끼친다. 그리고 모진 바람은 번질 불어내린다. 부웅 하고 능글차게 낙엽이 불어내리다가는 뺑 하고 되알지게 길을 복쓴다. 꽁보는 덮어리 뒤를 따라오르며 달달 떨었다. 이게 지랄인지 난장인지 세상에 짜장 못해 먹을 건 금 좀 빼고 다시 없으리라. 금이 다 무엇인지 요 짓을 꼭 해야 한다. 게다 건뜻하면 서로 두들겨 죽이는 것이 이 일이다. 참말이지 금쟁이 치고 하나 순한 놈 못 봤다. 몸이 결릴 적마다 지겹던 과거를 또 연상하며 그는 다시금 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자 맞은편 산 수풀에서 큰 불이 얼른하였다. 호랑이! 이렇게 놀라고 덮어리 허리에가 덥석 달리면서 저게 뭐유? 하고 다르르 떨었다. 뭐? 저거? 아니 지금은 없어졌네? 그게 눈이 어려서 헛거지 뭐야.
덧퍼리는 심심히 대답하고 천연슬에 올라간다. 다구진 그 태도에 좀 안심이 되는 듯 싶으나 그래도 썩 편치는 못하였다. 왜 이리 오늘은 대구 겁만 드는지 까닭을 모르겠다. 몸은 매시근하고 열로 인하여 입이 바짝바짝 탄다. 이것이 웬만하면 그럴 리 없으련마는. 자네 안 되겠네. 내 등에 업히게. 하고 덧퍼리가 등을 내댈 때 그는 잠자코 바랑 위로 넙죽 업혔다. 그래도 끽소리 없이 덜렁덜렁 올라가는 덧퍼리를 굽어보며 실팍한 그 몸이 여간 부러운 것이 아니었다. 불변 내리는 복중처럼 시근거리며 이마에 땀이 쫙 흘렀을 그때에야 비로소 덧퍼리는 산마루터까지 이르렀다. 꽁보를 내려놓고 땀을 씻으며 후 하고 숨을 돌린다. 이제 얼마 안 남았겠지. 조금 내려가면 요 아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 마을에 들른 것은 바로 오늘 점심때다. 지나서 그냥 가려 하다가 뜻하지 않은 주막 주인 말에 귀가 번쩍 뜨였던 것이다. 저 산 너머 금점이 있는데 금이 푹푹 쏟아지는 화수분이라고. 요즘에는 화약 허가를 내가지고 완전히 일을 하고자 하여 부득이 잠시 휴광 중이고 머지않아 다시 시작할 게다. 그리고 금 도둑을 맞을까 하여 밤낮 구별 없이 감시하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밤중에 누가 자지 않고 설마 하고 덧퍼리는 덜렁덜렁 내려간다. 꽁보는 그 꽁무니를 쿡쿡 찔렀다. 그래도 사람의 일이니 모른다. 좌우 곁으로 살펴보며 살금살금 사려 내려온다. 그들은 5분쯤 내리었다. 따는 커다란 구덩이 하나가 딱 내달았다. 산중턱에 집더미 같은 바위가 놓였고 그 옆으로 또 하나가 놓여 가다리 졌다. 그 가운데다 삐뜸한 돌장벽을 끼고 구멍을 뚫은 것이다. 가로는 한 발 좀 못 되고 길이는 약 서발가량. 성냥을 그어 대보니 깊이는 4길이 넘겠다. 함부로 쪼아먹은 구덩이라 거칠한 놈이 군버력도 똑똑히 못 치웠다. 잠체를 염려해서 그랬으리라. 사다리는 모조리 떼가고 밍숭밍숭한 돌벽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다시 한번 사방을 둘레둘레 돌아보았다. 지척을 분간키 어려우나 필경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음을 놓고 바랑에서 관소를 꺼내서 불을 대렸다. 덧퍼리가 먼저 장벽에 엎드려 뒤로 기어내린다. 꽁보는 불을 들고 조심성 있게 참참히 내려온다. 한 길쯤 남았을 때 그만 발을 찍 하고 덧퍼리는 떨어졌다. 꿍 하고 무더니 골탕은 먹었으나 그대로 쓱싹 일어섰다. 동이 트기 전에 얼른 금을 따야 될 것이다. 여보게 아우, 나는 어딜 따려나. 글쎄요, 가만히 기슈. 아우는 불을 들이대고 줄맥을 한번 쭉 훑었다. 꽁보는 금점 일에는 난다긴다는 아달맹이, 즉 알맹이 금쟁이였다. 썩 보더니 복판에는 동이 먹어 들어가고 양편 가생이로 차차 줄이 생하는 것을 알았다. 성님은 저편 구석을 따오. 아우는 이렇게 지시하고 저는 이쪽 구석으로 왔다. 그러나 차마 그 틈바귀로 들어갈 생각이 안 난다. 한 길이나 실이 되도록 쌓아 올린 동발이 금방 넘어올 듯이 위험했다. 밑에는 좀 잔돌로 쌓으나 그 위에는 제법 굵직굵직한 놈들이 얹혔다. 이것이 무너지면 객소리도 못하고 치어 죽는다. 꽁보는 한참 생각했으되 별 수 없다. 낯을 찌푸려가며 바랑에서 망치와 탈해징을 꺼내 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파먹은 놈이게 움푹이 들어간 것이 일커녕 몸 하나 놓을 데가 없다. 마지못해 두 다리를 동발개로 쭉 뻗고
몸을 그 홈패기에 착 엎드려 망치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돌에 뚫린 석혈 구덩이라 공기는 더욱 퀭하였다. 징 때리는 소리만 양쪽 벽에 무겁게 부딪힌다. 팡팡 이렇게 몹시 귀를 울린다. 거반 1시간이 넘었다. 그들은 버력 같은 광석 이외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다시 5분이 지난다. 10분이 지난다. 딱 그때다. 꽁보는 땀을 철철 흘리며 좁다란 그 틈에서 감 하나를 손에 따들었다. 헐없이 작은 목침 같은 그런 돌팍을 엎드린 채 불빛에 비춰서 가만히 뒤져보았다. 번들번들한 놈이 그 광채가 되우 혼란스럽다. 혹시 연철이나 아닐까? 그는 돌 위에 눕혀놓고 망치로 두드리면서 깨보았다. 좀체하여서는 쪽이 잘 안 나갈 만치 쫀득쫀득한 금돌. 그는 다시 집어들고 눈앞으로 바싹 가져오면서 실눈을 떴다. 얼마를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무작정 가슴은 뚝딱거리고 마냥 들랜다. 이 돌에 박힌 금만으로도 모르긴 몰라도 하치 적어도 10량중은 넘겠지. 1,000원, 1,000원. 그 뭔가 뭐야? 덮어리는 이렇게 허둥지둥 달겨들었다. 노다지 하고 풀죽은 대답. 응, 노다지? 하기 무섭게 덮어리는 우뻑지뻑 그 돌을 받아들고 눈에 들이댄다. 척척 휠만치 들어박힌 금. 우리도 이젠 팔자를 고치누나. 그는 껍적껍적 엉덩춤이 절로난다. 이리 나오게 내 땀새. 그는 아우의 몸을 번쩍 드러내놓고 지가 대신 들어간다. 역시 동발기로 다리를 쭉 뻗고는 그 틈박 위에 덥석 엎드렸다. 몸이 워낙 커서 좀 둥개이나 아무렇게도 아우보다는 힘이 낫겠지. 그 좁은 틈에 탈해징을 꽂아박고 씩씩하고 망치로 때린다. 꽁보는 그 앞에 서서 시무룩하니 흥이 지었다. 금점일로 할지면 지가 선생님이요. 형은 지 지휘를 받아왔던 것이다. 뭘 안다고 풋둥이가 어줍대는가? 돌쪽 하나 변변히 못 대낼 것이. 그는 형의 태도가 심상치 않음을 얼핏 알았다. 금을 보더니 완연히 변한다. 저 곡괭이 좀 집어주게. 형은 고개도 아니 들고 소리를 뻑 지른다. 아우는 잠자코 대꾸도 아니한다. 사람을 너무 얕보는 그 꼴이 썩 아니 꼬웠다. 아, 이 사람아, 곡괭이 좀 얼른 집어줘. 왜 저리 정신없이 섰나? 그리고 눈을 딱 부릅뜨고 쳐다본다. 아우는 아무 말 않고 저편 구석에 놓인 곡괭이를 집어다 주었다. 그리고 우두커니 다시 섰다. 형이 무람없이, 즉 예의 없이 굴면 굴수록 그것은 반드시 시위에 가까웠다. 힘이 좀 있다고 주제넘게 껐덕이는 그 화상이야. 눈어리가 시면시었지 그냥은 못 볼 것이다. 또 땄네. 내 기운이 어떤가? 형은 이렇게 주적거리며 곡괭이를 연상 내려 찍는다. 마치 죽통에 덤벼드는 돼지 모양이다. 억척스럽게도 손뼉만한 감을 두 쪽이나 따냈다. 이제는 악이 없으면 세상 없어도 더는 못 딸 것이다. 그래도 억센 주먹에 굳은 동이 다 벌컥벌컥 나간다. 자기 힘을 되우 자랑하는 형을 이윽히 바라보니 또한 그 속이 보인다. 필연코 이 노다지를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면 내가 있는 것을 몹시 꺼리겠지 하고 속을 태운다. 이것 봐. 자네 같은 건 골백와야 소용없네. 하고 또 뽐낼 때 가슴이 선뜩하였다. 앞서는 형의 손에 목숨을 구해받았지만 이번에는
같은 산골에서 그 주먹에 명을 도로 끊을지도 모른다. 그는 형의 주먹을 가만히 내려보다가 가엾이도 앙상한 제 주먹에 대조하여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다만 속이 바르르 떨릴 뿐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꽁보는 기겁을 하고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아이쿠 하고 불시의 비명과 아울러서 와르르 하였다. 쌓아올린 동발이 어찌하다 중턱이 헐리었다. 모진 돌들은 덮어리에 장단지며 넓적다리 엉덩이까지 그대로 억눌렀다. 살은 물론 으스러졌으리라. 그는 엎어진 채 꼼짝 못하고 아픔에 못 이기어 끙끙거린다. 죽지 않은 것이 요행이다. 하지만 바로 그 위의 공중에는 징그럽게 커다란 돌들이 내려 구르자 그 밑을 받친 불과 조그만 조각돌에 걸리어 미처 못 굴러내리고 간댕거리는 것이었다. 이 돌만 내려치면 그 밑에 그는 목숨은 고사하고 윽살, 즉 완전히 깔려 죽게 될 것이다. 여보게, 내 몸 좀 빼주게. 형은 몸은 못 쓰고 죽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한다. 그리고 또 아우, 나 죽네. 응? 하고 더욱 애를 끊으며 빌붙는다. 고개만 겨우 들었을 따름 그 외에는 손조차 자유를 잃은 모양 같다. 아우는 무너지려는 동발을 쳐다보며 얼른 그 머리맡으로 다가선다. 발 앞에 놓인 노다지 세 쪽을 날쌔게 손에 잡자 도로 얼른 물러섰다. 그리고 눈물이 흐른 형의 얼굴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 발로 허둥지둥 장벽을 기어오른다. 이놈아! 넘어 기어올라서도 벼락같이 악을 쓰는 호통이 들렸다. 또 연하여 우지끈 뚝딱 하는 무서운 폭성이 들렸다. 그것은 거의 동시의 일이었다. 그러고는 좀 와스스하다가 잠잠하였다. 그때는 벌써 두 길 넘어서까지 아우는 기어올랐다. 군문, 즉 갱도 입구까지 다 나왔을 때 그는 머리만 내밀어 사방을 두리거리다가 그림자까지 사라진다. 덮어리의 형체는 보이지 않는다. 침침한 어둠 속에 단지 굵은 돌멩이만이 쫙 흩어졌다. 이쪽 마구리에 타다 남은 화롯불은 바야흐로 질듯질듯 껌뻑거린다. 그리고 된 바람이 에 하고는 군문 즈음에서 모래를 쫘륵쪼륵 들이뿜는다. 김유정 작가의 노다지 낭독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요? 꽁보는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고 함께 일을 하면서 자기의 누이까지도 주려고 했던 덕파리와 의형제 같은 사이였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은 모처럼 발견한 금 앞에서 불신하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죠. 이같이 인간의 탐욕이 집약된 금광은 작품 배경인 전원적인 자연 환경과 대조를 이루면서 소설의 비극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유정 작가의 작품들이 저희 채널에 이미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찾아서 들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재생 목록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